좋은 친구, 좋은 애인, 그리고 좋은 사랑이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중 하나도 어렵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려가 부족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서 쉽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수정해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충분히 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게 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조금씩 낮춰가면서도 그날이 의미 있고 괜찮은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에 접어드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는 일도 있고 웃는 일도 있습니다. 제 인생도 어렵고 가슴 아픈 순간이 많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싶어졌어요. 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막 10월에서 상경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법 큰 도시에서 자라면서 터를 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던 땅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작으로 주시면서 괜찮은 재래시장에서 포목을 운영하셨어요. 당시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비교적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하게 재산을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제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20대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가 다니시던 성당에서 오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성당에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저도 천주교 신자가 되었어요. 사실 저와 그 오빠를 연결시키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오빠의 어머니 얻는 데 있었죠. 성당에서 가끔 마주치면 항상 밝게 인사를 하시고 저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쉬움 때문에 부모님은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오빠네 집이 재산이 별로 없지만 직장은 제법 큰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쁘지 않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가끔 성당에서 마주치면 꾸벅 고개를 숙여 목례라던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의 오빠가 싫지 않았어요. 결혼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욕심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婚사가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예비 시댁에 대한 정보를 성당 사람들에게 여쭙고 믿음직한 사람들로부터 평판 조사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 사이에 평판에 대해 기묘한 조사를 한 것이죠. 저는 외동인지랑 매우 걱정이 많았고 부모님이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셔서 한동안 열심히 조사해도 예비 시호창에 좋은 이야기만 들었어요.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우신 성당 어르신의 식사를 자주 챙겨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정기적으로 고아들을 방문해 후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등등 빠듯한 형편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나서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양육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던 부모님은 그러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집에서 나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그 결과 부모님 양쪽의 힘으로 28세에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아기같이 자란 내게 부채를 쥐어주고 싶다며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어요. 항상 웃으시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딸을 챙기는 것처럼 살갑게 대해주셔서 그렇게 시작된 제 결혼 생활이었어요. 항상 시부모님과 함께 있었죠. 회사에 나가시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때로는 시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어깨가 결리신다고 하시자면 시아버지 어깨를 안마해드리면서 이들을 모시고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지쳐 보일 때는 가끔 주말에 나들이를 하며 비교적 즐거운 신혼생활을 누렸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봄, 큰 눈이 내려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집에 다녀오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어요. 바람에 가루 눈덩이들이 덮쳐서 생각할 수 없이 되었어요. 자동차가 도로에서 절벽으로 추락하여 안에 타고 계셨던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나 충격을 받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임신 초기여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시부모님과 남편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고 저를 위로해주며 상심에 빠지지 않도록 돌봐주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형제가 없는 외동이었던 저에게는 극심한 분노와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전에는 떠날 때 체 걱정을 하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힘을 내어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씩씩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뱃속에 아기라도 없었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허전했을지 생각하면서 저는 슬픔을 견디며 태교에 힘을 쏟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며느라까, 저 삼거리에 가서 갈비 찍자리가 나 따져준다. 내가 또 갈비탕은 기가 막히게 끓이고 들고 누가 식당 하나 차릴 이만 마련해주면 진짜 대박 날 자신이 있는데 아이 우리는 야채 장사도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지? 맞네. 우리 엄마가 갈비탕을 한 번에 먹고 봤을 때 국물이 완전 기가 막히더라고. 만약 차리기만 하면 이가 쓸어오는 게 완전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한동안 제가 받은 유산으로 식당을 차리면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먹고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다고. 온 시댁 식구들이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만약 그냥 주는 게 좀 걸린다면 당장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고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셨어. 어차피 우리가 장사로 잘 되면 그의 재산 다 딸 낳는 것처럼 그냥 뱃속에 있지 않겠냐. 상속을 받게 될 것인데 다 함께 더 좋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자고 하시는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저희도 계속 대화를 듣다 보니 제가 혼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결국 자식을 낳으면 이세 자손이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제 자신에게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부모님을 생각해서 시댁에 큰 갈비찜을 차리기 위해 돈을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서 차용증을 안 쓰고 공증을 받아 장롱 안에 잘 보관해 두었고요. 그러나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던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시댁에 전부 드린 후 어떤 이유인지 부모님이 제게 예전보다 더 자주 꾸짖거나 구박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조금 농담해 주시더군요. 농담을 하시고 진답 같은 그런 말들이었어요. 설거지하고 칭, 방울을 몇 방 씻었다며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하냐며 크사 너무 곱게 키우기만 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전에는 곧기 자라 귀한 딸 자식인 우리 아들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며 너는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앉아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던 어머니셨는데요. 급기야 제가 준 재산으로 갈비집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설거지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이 기회에 너도 내 후계자로서 일을 손에 익혀. 손목이 아파서 양파 까고 감자가 터 이뤄져도 잘 참았어. 처음으로 하는 몸짓 일이라 그랬는데 어른들이 시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 시어머니가 꼭 필요한 과정이라 이야기하셔서 언젠가는 내가 이 식당을 물려받아야겠지 하며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했지만 첫 경험의 몸짓 일에 너무 어려웠어. 하루하루 나는 마치 로봇처럼 반복해서 음식물 찌꺼기들을 처리했어. 양파도 까고 감자도 썼어. 안 해본 몸이라 그런지 손목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아팠어. 그렇지만 아픔을 참으면서 어른들이 시킨다는 의미가 있을 거라 믿으며 간신히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저는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생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원래 식당 이름을 배우는 초반에는 힘들겠지만 몸에 익게 되면 정말 잘 할 수 있다며 교육은 돈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뭉치거나 힘들 때 잠깐씩 쉬기도 했고 몇 일간의 휴가를 받아 누워있기도 했지만 배가 뭉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되어 시어머니께 식당 일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아기를 챙기고 싶다고 말씀드려 한동안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 뭉침이 심해지다가 5개월 정도 지난 예정일에 갑자기 피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일요일이지만 출장을 가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나, 몸이 이상해.
우리 아기가 푼 것 같아 빨리 좀 와줘. 왜 그래? 당신 괜찮아? 남편은 다행히 근처에 있었다며 정말 빨리 달려왔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응급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9개월의 아기를 잃게 되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유산까지 일어나 버렸죠. 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무슨 일인지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너무 혼자서 잘 챙겨주지 못한 아이에 대해 안타까우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바쁜 식당 업무에 쉬었습니다만 대체로 괜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5달이나 아이를 자리 속에 품고 있던 아이를 그렇게 어렵게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순간을 매일 안아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며 다정하게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묵묵히 힘들 때에는 일을 하는 것이 이치기 좋다면서 다시 식당 업무를 배워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돼서 다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바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설을 거제하는 미적인 파리이야 게다가 갈비탕 육수 비법까지 배우는데 너무 바빴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를 정신없이 마치고 집에랑 손을 씻는데 식당에서 일하다가 습진이 생겨 발바닥이 가렵고 앉은 채 손을 봤더니 언제나 여자다운 손이 되어야 한다고 백화점에서 좋은 핸드 크림을 사서 항상 바르던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내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을 때 안타까워하실까? 그러면 어른이 되는 게 이런 건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운 손 대신 저는 요리 비법을 배우고 있으니 나름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동안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저의 손톱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항성이 있는 작업복을 입고 군살도 붙어가고 머리도 미용실을 가지 않은 지 몇 달이 되었죠. 남편이 내는 남편답게 출장의 일이 다 끝나면서 너무 바빠 우리 부부는 얼굴을 보며 살가운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겨우 얼굴을 볼까 말까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30대 중반이 되던 무렵 무심코 아침에 기지개를 펼칠 때 겨드랑이에 뭔가 딱딱한 조그만 먹물이 만져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요리조리 만지다 보니 틀림없이 작은 혹 같은 것이었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몰라 동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의사께서 선생님께서는 제 겨드랑이를 잠시 보겠다고 하시면서 오른쪽 겨드랑이와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유방외과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전 너무 놀라서 급히 유방외과 진료를 예약하고 받았습니다. 큰 병원에서 초음파를 하자고 제안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 결과 겨드랑이까지 퍼진 암덩어리 같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가슴에서 전이되어 겨드랑이까지 암이 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얘기에서 3기 전도가 되었다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고생만 하다가 내 자식 한 번 낳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선생님, 아직 초아기도 못 봤는데 저는 아직 너무 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선생님, 제 살을 좀 살려주세요. 너무 놀란 저는 의사 가운을 입은 아주머니 선생님께 매달려 애걸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제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지독히 현실감이 없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 매달리는 제 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보던 의사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거리며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세한 건 조직 검사를 받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진정한 후에는 이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병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 후 생존 확률은 약 30%에서 50%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조직 검사를 권유했는데 저는 조직 검사를 받은 뒤에 정신없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맑은 날씨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에 가셨는지 식당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가 지금 손님들이 들이닥쳐 정신이 없으니 얼른 들어와야겠어요. 어머니는 많이 바쁘신지 빨리 오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식당에 일하러 가는 기분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저녁에 식구들과 상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모두가 늦은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오늘은 병원 다녀왔는데 세상에 유방암이래요. 이것으로부터 3기 정도 되었고 생존 확률은 밤보다도 조금 낮다고 하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가가 이러하니 정치 젊은이가 유방암이라고? 하느님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거야?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랜만에 본 남편도 놀랐는지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멍하니 식당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고 가족들이 곁에 있다. 힘내서 이겨냅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하며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유방암 진단을 받은 자신을 받아들이며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집에서 종일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한 단독주택의 다락방에서 우연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청소라도 좀 하려고 살짝 물건들을 찾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여쭤보니 먼지털이는 집 뒤편에 있는 다락방에 있다고 하셔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이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니 그냥 작은 방이고 나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지털이는 눈에 띄지 않아서 책장 위에 있는 상자에 올라가 예나 싶어서 의자를 가져다 사용하여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리된 물건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박스를 꺼내서 열어보았어요. 박스 안에는 남편의 통장과 잡다한 서류들, 그리고 제 보험 서류 등이 있었어요.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생각하며 저는 먼지털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일어서려다가 문득 남편의 통장을 처음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기심에 여러 번 통장을 살펴보았는데 동일한 이름의 사람에게 남편이 다달이 50만 원씩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시점은 저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였어요. 고백을 꼬박 한 달에 한 번씩 보냈더라고요. 저는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을 느꼈지만 사업상 돈을 붙일 때가 있는 것인지 싶었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서 있을 때 먼지털이를 다시 뒤지던 중에 미쳐 있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생활비를 어머니께 받고 있고 남편도 월급을 어머니께 드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바로 동네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식당에서의 수입과 슬랭에서의 수입을 합쳐 연금도 넣고 투자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도 시켜주시고 제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먹던 늦은 저녁 도중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싶었지만 혹시 보험에서 암 진단금이 나온다는 건가요? 말씀을 꺼내려 하니 어머니께서는 잔뜩 제 눈치를 살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술책 소리로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아, 내가 아는 대로 어머니, 부모님이 계셨을 때 제게 많이 관심을 쏟아주셔서 5천 예상 진단금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실제 몇 개인지는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 사촌아, 혹시 매우 끝까지 내가 참체면을 잃게 하여 뭘 말씀하시는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낼 때 꼭 말단이 막히게 하는 것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그때 가만히 식사하시던 아버지께서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단금을 우리 식당 확장하는데 몇몇 쓸까요? 요즘 식당 매출도 좋지 않고 건너편의 식당이 크게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알겠지만 중대한 질병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치료에 전념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지 않겠니요? 그것은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요즘도 매출이 괜찮은 걸로 알았고 건너편의 큰 식당이 새로 들어선 것은 맞지만 제 치료비로 내놓고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조금. 저도 먼저 제 치료비를 마련해 놓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아버님, 혹시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지금 그 말은 우리가 너른 모른 척 악이라도 한다는 말이냐고요? 너가 식당 맡기겠다고 하는 거 가르치면서 애쓰는 사람들의 민에 남고 이던 애야? 아무리 내가 부다지만
그렇게만 내 입장만 생각하면 어떡해? 사람이 마음을 넓게 써야 병도 낫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샵5님은 갑자기 역정을 내셨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저는 갑자기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당황하는 저에게 남편과 어머니는 이것 좀 이해하며 요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내다 보니 욕심이 나서 두니요. 부족해져 여기저기 끌어다니며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그냥 넋을 잃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역정하며 처음 받은 모습에 비해 리모델링 자금이 부족한 것을 왜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을 보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계속 표정이 안 좋으신 아버님을 비롯한 살오른 거쳐 러버린 집안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서 마침내 진단비를 리모델링 비용에 보태려 했습니다. 꼬막을 닦듯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서 넋을 놓고는 있었습니다. 너무 고매합니다. 가야 씨,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흔들면서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원님 자금이 당장 부족해서 그래서 새로 개업한 가게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신 치료비는 물론 계속 관리하며 편히 살 수 있도록 잘 챙겨주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남편도 고마운 눈빛을 보내며 말없이 어깨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니까 내가 이제 돕는 것처럼 유방암이 심해져서 생사가로로 호가더라도 나를 걷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을 견디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걱정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약한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그런데 2기에서 3기 거라고 말씀하셨던 의사 선생님은 좀 민망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환자님, 걱정 많이 하셨죠? 초음파상으로는 남자처럼 보였지만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부 층피층에 생긴 물질뿐이에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미안한데 이 세상에 오징어란 게 있나요? 저는 너무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암 진단을 받을 때도 현실 같지 않았지만 오진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이번에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큰 병원을 찾아가서 조직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혹시 진짜 암일 수도 있는지라는 마음이 들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오진이 확실해졌습니다. 제 겨드랑이에는 3cm 크기의 양귀가 있는 것뿐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무럭이라는 소견을 듣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를 부모님이 하늘에서 안타까워하셔서 쟤를 구해주려고 애써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하는 제 발걸음도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어서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로 다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인데 집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가계부를 정리하시려고 많은 일을 집에서 처리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안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돌려보니 어머니와 얘기 중이셨어요. 예상대로 그 아가씨와 잘 정리하기로 한 대목이었죠. 시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대목이 나왔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며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만나서 재미있는 만남이었는데 이 정도로까지 발전하여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엄마. 그래, 지금은 대한 사람명의 집에 월세로 살고 있다고 했었지. 얼른 정리하고 나가라. 만약 우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 했어.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자를 만날 수도 있지. 그러나 뒤탈이 없는 사람을 만날지 결국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되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 것이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놀라서 순간 몸이 굳은 것 같았어요. 아가씨, 월세로 살고 있다고.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몰라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우선 조용히 집을 나와서 그 당시에 월세를 주고 있던 곳을 떠난 후에 부동산을 찾아가서 제명 예약 아트의 월세 계약서를 썼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28살 젊은 여자도 군요.
당시에는 저에게 시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빌려주셔서 처분하지 않고 남겨둔 아파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가게 위치가 원격해서 가게 일을 함께 하면서 월세를 주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유산을 취득 중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분으로 보이셨던 기억이 나요. 계약서를 쓸 때 한 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여자가 부동산을 찾아와 여러 집을 둘러보고는 제 집이 마음에 들어 하며 꼭 계약을 하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나요. 머리가 복잡하지만 잘 정리해 보면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의 내연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알려준 대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의 월세를 낸 거고요. 그런데 왜 굳이 바람피기를 위해 다른 곳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 아파트를 선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험이 커질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에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그 여자가 왜 제 집에 월세를 내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어요. 50만 원이 남편의 통장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고 그 돈이 바로 제가 받고 있는 월세와 같은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월세를 내주고 제가 받는 돈이었어요. 그 여자는 무료로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는 다시 그 다락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남편의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감히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채에 그 여자를 들인 건지를 와담한 적이 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침착하게 통장을 찾았습니다. 통장은 저번에 봤던 그 낡은 상자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뒤져 월세가 나간 최초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기억으로 인칭 태운 것을 보다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 찾아보니 역시 제가 임신한 때가 맞았습니다. 글놈이 제가 임신한 몸으로 시어머니에게 야채를 다지고 있는 일과 설거지를 하던 중에 그녀가 무리를 했을 때 그 여자와 지금은 모를 당시 있었던 상황 때문에 갖게 된 지 100을 그 여자한테 공짜로 주었어요. 제가 허망하게 아기를 잃고 눈물을 흘릴 때 남편은 그 여자와 친하진 않았겠죠. 우리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집을 당장 찢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된 건지 모르지만 시부모님 역시 이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그 여자를 끊어내기 위한 진단비를 받을 생각을 했다는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돈이 부족하다는 시아버지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 여자가 협박했는지 몰랐지만 그 돈이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마누라가 암 진단을 받은 돈을 가지고 나의 연예계에 투자하려던 거였어요. 갑자기 내가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눈앞이 아득해지네요. 그토록 나를 위해 힘들게 돈을 주고 가족이라고 받아준 이들이 제로에 이런 일을 저질러주고 있었어요. 나를 기만하고 철저히 속이고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닿자 뒤늦게 부모님이 유서를 정부의 시댁으로 남긴 것도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지고가 있었을까? 아무리 임신 중이었다고 해도 결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지금까지 속여당한 일을 생각하니 내일은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느껴졌고 혼자 강원도 가고 싶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바닷가를 사랑합니다. 부모님과 가끔 여름에 놀러 가곤 했던 호텔이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가 해지는 바다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를 철저히 속인 이 인간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내 부모님의 재산을 되찾을 것이며 또 이들이 철저히 망하게 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며 어제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암이고 이미 3기, 즉 말기라고 합니다. 사방에 전이가 되어 수술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성맥이 끊어진 채로. 정말 어떡하죠? 3개월 후면 일 끝일 거라고 해요. 나는 애써 슬픈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거제 노름을 운명적인 드라마처럼 펼쳤어요. 물 뒤를 팔로 쓸다 보니 눈물이 폭발하는 듯한 성냥. 어떻게 그런 연기력이 나왔을까요? 나의 눈물 연기는 심지어 나도 속는 듯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시부모님께 말씀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게 대비해 두신 보험이 몇 개나 있는지 말이에요.
어차피 한 달 안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서 돈을 받아 사업을 키우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그 돈에 대해 불안감이 있을 이유가 어딨겠어요. 아주 슬픈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며 했어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비애로워 보였고 사람이 사는 문제는 하늘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서 쉬려고 돌아서던 그때 들었습니다. 제 등지로 방에 들어간 시부모님이 두런두런 종신보험 1회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계획 목소리는 너무나 희망적이었습니다. 간간히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군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피부에 돋아 없는 이 마지막 길은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한다고 하시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몸조리를 잘하고 마음을 삼정리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식당 귤도 더 이상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렇게 아무도 저에게 건드리지 않고 모두 잘 대해 주었어요. 저는 어서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곧 죽을 날을 받아들이고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곧 막대한 동의의 생각에 꿈을 부풀려서 그 인간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차근차근 제 복수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 아파트로 다짜고짜 찾아갔어요. 띵동하고 문을 노크하자 그 여자가 문을 열더라고요. 황머리채를 잡아버릴까 다가 이렇게 싱겁게 끝낼 순 없다는 생각에 그 여사에게 저 집주인을 아시죠? 이 집 다음 달에 기간이 끝나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갑자기 제가 무엇을 아는지 찾았나 싶어 놀랐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더니 모르고 왔다고 생각한 것 같았는데 내가 셀럽 축하 게시물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찌됐든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은 없다고 했더군요. 보증금을 잘 돌려받고 떠날 거라 믿었어요. 그 후 그 여자의 쌍판을 확인한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나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변호사는 간통은 없어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고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라고도 했죠. 난 그 후에 흥신소를 이용해 남편과 그 여자의 추잡한 짓거리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다짐을 하면서 그 여자의 직업이 약간 도움이 되었습니다. 꽤 많은 여자는 학교 행정실에서 쓰라는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품위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거나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여자의 직장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을 드러나게 해서 망하게 할 것인지 증거를 모으며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곧 죽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지 모두가 제가 식당에 나오지 않고 어디를 다니는지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때 시모님이 뒷방에 숨겨뒀다가 장롱에서 발견해서 법적 효력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공증을 받아두었던 빌린 돈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했죠. 돈과 관련된 일은 항상 공증을 받도록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났어요. 그 여자가 집을 비워줄 때 차를 빌렸었는데 교회 언니가 좋아하는지 남편이 감기 기세로 내게 물었어요. 곧 받을 거라며 진단서 나오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했죠. 기운이 없어 방에 들어가 쉬어야겠다고 하며 자리를 계속 피해버렸습니다. 정말 이제는 남편과 늘 토할 것 같아서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가 월세를 떼어내기만 한 그날 난 남편에게 진단금을 이체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출근하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잘 배웅해 주었어요. 속으로 잘 가라. 앞으로 내 인생에서 꺼져라 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제 침을 챙겨서 모두 챙겼고 임시로 구해둔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또 그 여자의 변칙이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남편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알린 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전부 내어놓고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개부에는 이혼하라는 말만을 남겼죠. 시부모님들은 저를 그렇게 소개해도 어른들이 너무 심하게 비난할 수 없어 아무 말도 했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연약한 사람임을 깨달았죠.
그 후 전화기를 끄고 깊이 자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삶이 조용하고 즐거울 것으로 상상했어요. 며칠 동안 눈을 관리받고 바닷가를 걷고 책을 읽고 TV를 보며 푹 쉬었습니다. 그러다 몇 일간 차분했지만 전화기를 켜니 상황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이상한 여자는 자신의 직장 문제가 드러나 입장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난리를 쳤고 남편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겼다.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니 당신은 아픈데 내가 돌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이다. 그 여자는 그냥 잠깐의 바람인데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당신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부모님도 돈이 없어서 당신에게 그냥 두러 두려웠다고 하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인간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정말 어디선가 잡매의 침몰한 쪽을 택하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나만이 우군이고 오진이라고 믿는다. 우리 부모님의 유산은 법적으로 나에게 다 넘어올 것이다. 식당에서 제공하고 정리해서 깔끔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그동안 나를 속인 결혼 생활에 대한 위자료로 이독, 득독을 챙겨 넣어 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소송을 준비하라는 변호사를 찾아라는 말과 함께 시부모님에게 도움 요청을 하고 제게 전화를 해서 꼭 부모님 유산도 받아내라. 여유가 되면 열심히 일에 갚아나가 보라는 충고를 했지만 그래도 암이 아니라 다행이라며 우리 아들과 잘 살아보라고 하는 등의 격려를 했지만 제가 결코 어디 있는 것도 아니라고 다시 시작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회사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쫓겨나게 만들고 남편과 시부모님을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저를 좋은 말로 유인하고 구워 삶으며 자신들이 편한 대로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로 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평생 포목점을 하시며 외동딸인 저에게 물려주신 귀한 재산을 결국 시부모님이 식당을 처분하게 하고 남편의 월급을 차 팔아서까지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귀한 여자와 완전 악당인 것으로 밝혀져서 서로 주먹다짐까지 하는 등 최악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거의 폐인이 되어 매일 술만 맛이 나고 어머니는 원래 하시던 야채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시장에 작은 점포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얼핏 내경색에 오셨다는 듯이 보이셨습니다. 아프시다고 하셔서 한편은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려받은 제 재산으로 시골 동네에 작은 2층 집을 구입해 소박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20분 거리에 계신 부모님의 집에 걸어가서 다니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매일 좋아하시던 배추전과 막걸리 한 잔을 즐기러 가기도 하며 제 잘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기도 합니다. 가끔씩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같이 살던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애교를 부리거나 장난을 칠 때마다 아버지가 박수를 치며 박장대소를 외치던 모습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장난을 하고 과일을 먹으라고 하며 핀잔을 주는 모습이 떠오르곤 해요. 때로는 부모님을 그리워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쁨 속에서 슬퍼하면서 웃음을 짓곤 해요. 물론 그동안의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편안하고 꿈 같은 하루들의 끝에는 가끔 그 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악몽을 꾸기도 해요.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나면 내 지난 과거도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모든 순간에 부모님이 항상 저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암 진단과 오진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또한 부모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에 매일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즐거울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서 일어나는 격언들 중에서도 나무가 고요하고 자면서도 바람은 그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가요? 이 사연을 전해드리는 여러분, 부모님께서 혹시 아직 계신다면 꼭 자주 안부를 챙기시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항상 효를 다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시기 전에 부모님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욱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